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작은 빗방울들이 유리창에 톡톡 떨어졌다. 바람은 차갑지도 덥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했다. 그날 유나는 서울에서 강원도 쪽으로 당일 출장길에 올랐다. 평소보다 이른 퇴근길이었고 머릿속은 시끄러운 회의들과 무표정한 업무 메일로 가득했다. 하지만 모든 일정은 중간에 갑작스럽게 멈춰버린 차량 한 대로 인해 바뀌었다. 검은색 세단은 농촌 마을을 가로지르던 좁고 질퍽한 흙길 한복판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바퀴는 진흙 속에 파묻혔고 핸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유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시동을 걸어봤지만 엔진은 부르릉 소리를 내다가 곧 조용해졌다. 그녀는 핸들을 두드리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비는 여전히 실핏줄처럼 얇게 내렸고 창밖의 논과 밭은 고요했다. 도로 양옆으로는 끝없는 벼 일환과 고추밭, 멀리 작은 농가 몇 채가 보일 뿐이었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화면 상단에는 신호 없음 표시만이 깜빡거릴 뿐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한쪽 들판 끝자락에 외롭게 서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다. 슬레이트 지붕은 낡고 처져 있었고 벽면은 나무 판자로 덧댄 흔적이 역력했다. 창 틈새로는 희미한 전등불이 새어나왔다. 그 집을 바라보며 유나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해주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들이 모두 돈만 보고 있을 때 손에 굳은 살이 있고 말없이 눈빛이 따뜻한 사람을 찾아가렴.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러나 그날 그 들판에서 모든 것이 고장나고 아무도 없는 그 순간 어머니의 말이 속삭이듯 되살아났다. 유나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세련된 하이힐은 순식간에 진흙에 빠졌고 정장 치맛다는 갈색 무릉덩이에 다 얼룩졌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겨우 차량 옆을 잡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그녀는 씁쓸하게 혼잣말을 중거렸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봤지만 여전히 신호는 없었다. 차라리 근처에 마을이 있는지 찾아보자 싶어 좁은 길을 따라 몇 걸음 옮겼다. 운 좋게도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 끝에는 허름한 민가 몇 채가 있었다. 그녀는 한 집의 초인종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자 문을 두드렸다. 문틈으로 중년 남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세요? 지나가던 길이면 그냥 가요. 낯선 사람 안 받아요. 문은 그 말과 함께 쾅 닫혔다. 유나는 서늘한 바람 속에 홀로 섰다. 낯설고 외로운 감정이 서서히 밀려들었다. 돌아설까 고민하던 그때 논두렁 끝 작은 초가집 쪽에서 어렴풋이 걸어오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초라한 모시옷에 삐뚤어진 갓을 쓴 마치 그림자 같은 한 노인이 비에 젖은 들판을 조용히 걷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며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혹시 차가 고장났나요? 유나는 순간 깜짝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낯선 남자였지만 그의 말투에는 전혀 위협이 없었고 오히려 담백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곧 누가 올 거예요. 노인은 조용히 유나의 차를 바라보았다. 논밭 한가운데 외딴 차 한 대. 도로도 신호도 없는 이곳에서 누군가 지나갈 확률은 거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밤 비가 더 올지도 모릅니다. 여기선 밤이 금방 깁니다. 잠시 제 집에서 비 피하면서 기다릴래요. 작은 초가지만 불은 들어와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서울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다. 낯선 시골에 놓인 무너질 듯한 초가집. 하지만 그의 눈동자엔 의심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들판을 닮은 고요한 온기뿐이었다. 전 그냥 여기 있을게요. 감사하지만요. 유나는 경계심을 거두지 않으는 채 말했다. 노인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고 몇 분 뒤 그는 다시 나타났다. 손엔 낡은 비닐우유와 오래된 손전등 하나가 들려 있었다. 비가 오니까 이거라도 입어요. 이 근처는 바람도 거세고 밤엔 냉기가 세서요. 말없이 그가 차 본네트 위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유나의 마음 어딘가가 살짝 무너졌다. 그녀는 무심코 들판 저편을 바라보았다. 구름은 더 짙어졌고 비는 가늘어졌지만 멈출 기세는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저기요, 혹시 정말 잠깐이라도
그 집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노인은 천천히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논두렁길이 미끄러우니까. 그의 집은 정말이지 초가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허름했다. 작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대나무와 흙벽으로 만든 집. 안에는 단 하나의 나무 침대와 삐걱대는 탁자 낡은 차추전자, 그리고 벽에는 몇 개의 도구들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유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다. 벽 한쪽 바람에 흔들리는 전등 아래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어딘가 낯익은 젊은 여인이 있었다. 짙은 눈썹,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낮게 묶인 머리칼. 사진 밑에는 누군가의 송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그의 봄 논두렁 밭두렁에서. 순간 유나의 숨이 멎을 듯 했다. 그 사진 속 여인, 분명 젊은 시절 어머니였다. 이 사진 혹시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 그분. 예전에 여기 계셨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전 아직도 기억해요. 그분이 하얀 손수건을 놓고 갔어요. 여기서 직접 자수를 놓던 그 자리, 바로 지금 아가씨가 앉은 그 자리에.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 중에 사진틀로 뻗었고 마음속에는 수십 개의 질문들이 소용돌이쳤다. 어머니는 왜 여기에 있었을까? 왜 지금껏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 초가집 안엔 다시 고요가 흘렀다. 밖에선 빗소리만이 조용히 들렸고 오래된 벽시계는 멈춰 서 있었다. 방 안은 촛불 대신 등유 램프 하나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혀주고 있었다. 유나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낯선 시골 초가집, 낯선 노인, 그런데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녀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이 여기 계셨다고 하셨죠? 혹시 언제쯤인가요? 노인은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아마 20해가 넘었을 겁니다.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왔고 아무 말 없이 떠났죠. 하지만 그 미소는 참 오래 남았어요. 유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다가가 노인이 가리킨 낡은 대나무 의자에 앉았다. 바로 그 자리, 어머니가 자수를 놓던 그 자리.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베개가 놓인 대나무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베개 밑에서 작고 낡은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이거요, 그분이 남긴 유일한 것이죠. 그는 마치 유물이라도 되는 듯 손수건을 양손으로 펼쳐 유나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희미한 초록빛 자수 글씨가 흐트러지게 남아있었다. 미정의 봄, 잊지 않겠습니다. 미정. 그건 어머니가 어린 시절 사용하던 별명이었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간혹 꺼내보던 작은 철제 상자 그 안에 있던 오래된 흑백 사진 뒤에 적혀있던 이름 미정. 그녀는 손수건을 가슴에 안고 눈시울이 붉어져졌다. 말없이 흐르던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그분 어머니예요. 제 어머니세요. 그 말에 노인의 손이 잠시 떨렸다. 그는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군요. 유나는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언가 막연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하나씩 명확해지고 있었다. 집안엔 따끈한 보리차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노인은 유나를 위해 손수 만든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무생채를 내어주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찬 몇 가지뿐이었지만 유나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며 조심스레 웃었다. 고맙습니다. 이런 따뜻한 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노인은 그저 웃으며 밥을 뜨기 시작했다. 가끔 그녀의 그릇에 밥을 조금 더 덜어주거나 무생채를 집어주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런 밥상입니다. 간소하지만 마음만은 넉넉했으면 싶어요. 식사 중 유나는 문득 물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왜 여기에 오셨던 걸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조용해지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분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뭔가 도망치듯이 왔지만 동시에 잠시 숨을 고르고 싶어 했죠. 매일 저녁 자수를 놓았고 아침이면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삶에 대한 간절함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유나는 가슴이 아려왔다.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그녀가 말없이 삼켰던 수많은 날들. 그녀는 이제서야 그것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은 깊어갔고 초가집 안엔 빗방울 소리만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유나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손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자수를 쓰다듬었다. 그 따뜻함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나는 천한 조각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말하지 못했는지, 왜 숨겼는지, 그리고 이 집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음날 아침 유나는 빗소리 대신 들려오는 새소리와 닭우는 소리에 눈을 떴다. 이불은 얇았지만 이상하게 포근했고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 본 사진과 손수건 생각으로 복잡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바닥은 나무였고 아랫목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노인은 벌써 마당에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다. 유나는 슬리퍼를 신고 나가며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어젯밤 얘기 중에요. 혹시 어머니가 뭔가 남긴 다른 것도 있나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고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 맞다. 그분이 떠나기 전 무언가를 남기긴 했죠. 저도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는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겨 작은 찬장 안쪽 오래된 철제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상자 표면은 녹이 새울어 있었고 덮개는 여러 번 열고 닫힌 듯 낡아 있었다. 덜컥 뚜껑을 여니 안에는 한 권의 작은 일기장과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연한 파란 종이에 쓴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유나는 손끝을 떨며 그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낡았고 종이는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첫 장을 넘기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문장.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이미 이곳을 떠났겠지. 페이지를 넘길수록 유나는 자신의 어머니를 다시 새롭게 만나고 있었다. 12일째 이곳에 머문 날. 오늘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몫의 밥을 따로 챙겨 놓았다. 자기는 먹지 않는 척하면서 내가 먹는지 흙이 살피는 그 눈빛. 이 집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인다. 매일 밤 자수를 놓으며 생각한다. 이 고요함이 영원하진 않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살아있다. 유나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어머니가 단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들. 도시의 삶 속에 묻혀버린 젊은 시절의 감정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엄마는 여기서 치유받고 있었구나. 노인은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분은 많은 걸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마다 바느질을 하면서 웃었고 아침이면 고맙다고 한마디 하곤 했죠.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유나는 일기장 속 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또 읽었다. 그녀는 그 일기장 중간에 끼워진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과 모자와 웃옷을 걸친 남자, 즉 어머니와 지금 눈앞에 노인이 서 있었다. 그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배경엔 지금 그녀가 머무는 초가집과 논두렁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유나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이유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은 그저 기억으로 남기를 원했겠죠. 보답이나 감정이 아니라 평온한 기억으로.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햇살이 초가집 마당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한 마리 고양이가 지붕 위를 지나가며 하품을 했다. 바람은 대숲을 흔들며 조용히 지나갔다. 그 순간 유나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결심을 굳혔다. 이곳에 더 머물고 싶어요. 어머니의 흔적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몰랐던 삶을 배워가고 싶어요. 그날 오후 유나는 초가집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논둑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났고 작은 연못에는 청개구리들이 개굴거리며 울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엔 풀냄새와 마른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그물한 귀퉁이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거친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그 손길은 정성스러웠다. 이 그물 몇 년이나 쓰신 거예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거요? 아마 너보다 나이가 많을 거다. 손을 놓기 아까워서 매년 꿰매면서 쓰고 있어. 고장나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게 시골의 방식이야. 유나는 그 말이 마치 사람의 관계와도 닮았다고 느꼈다. 금이 간 인연도 다친 마음도
도시에서는 쉽게 버리지만 이곳에선 붙잡고 고치고 다시 쓰는 법을 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나무 빗자루로 마당을 쓸며 말했다. 여기 조금 더 머물러도 될까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허허 웃었다. 내가 뭐라고 거절하겠니? 그저 여기를 내 마음대로 쓰기 전에 먼저 손녀라고 불러줘야겠다. 내 나이에 외손녀 하나쯤 있어도 되잖니. 유나는 순간 멈췄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오래된 기다림의 끝에서 나온 진심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대답했다. 외할아버지.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고 눈가가 붉어졌다. 다시 한번 불러봐 줄래? 외할아버지. 그녀는 더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둘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보며 웃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지붕 위에 작은 풍경을 흔들었다. 맑은 딸랑 소리 그 순간이 마치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시장에서 돼지고기와 두부 쪽파를 사왔다. 노인은 이게 무슨 귀한 손님 접대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유나는 기어이 된장찌개와 보쌈을 직접 만들어냈다. 초가집 안은 찌개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어느새 마을에 이은 몇 명도 초대를 받아왔다. 아이고, 여기 서울서 왔다던 아가씨 맞지? 근데 왜 이렇게 정기 많아? 이제 보니 이 집이 그냥 허름한 초가가 아니구먼. 사람 냄새가 아주 진해졌어. 할아버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그는 조용히 막걸리 잔을 유나에게 내밀며 말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배 한번 하자. 이 초가집에 외손녀가 생긴 날을 축하해서. 유나는 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건배. 이 집을 지켜주신 외할아버지와 돌아오게 만들어준 엄마에게. 그날 밤 그녀는 오래간만에 아주 깊은 잠을 잤다. 창밖에서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고 풍경은 밤에도 조용히 딸랑거리며 말없이 말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며칠이 흘렀다. 유나는 초가집에 익숙해졌다. 아침마다 닭울음 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을 쓸고 물을 데워 노인의 세수를 돕고 점심엔 같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녁이면 함께 마루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유나씨, 다음 주까지 보고서 마감입니다. 서울로 올라오셔야죠.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요하고 따뜻한 마당. 할아버지가 고무신을 신으며 웃는 모습. 어느새 그녀는 이 풍경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서울의 사무실 정장 프로젝트 마감일. 그곳에선 외손녀가 아닌 기획팀장 유나로 살아야 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마루에 앉아 노인에게 말했다. 다음 주에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젠간 돌아가야지.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을 테니까. 그 말에 유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조심스럽게 자수손수건을 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중얼거렸다. 가긴 가야겠죠. 하지만 마음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자기가 자랐던 곳보다 마음이 따뜻했던 곳에 오래 남고 싶어 하지. 유나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하다가 결국 천천히 사직서 작성을 시작했다. 사람이 되려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 며칠 후 유나는 서울로 올라갔다. 일터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없이 울었고 집에 돌아와 짐을 싸는 대신 박스를 펼쳤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서울의 삶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돌아갈 거야. 초가집으로, 외할아버지께로,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숨쉬었던 그 집으로.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유나는 한 박스 가량의 짐만을 챙겼다. 그 안에는 옷 몇 벌 어릴 적 어머니가 남긴 흑백 사진, 그리고 그녀가 정리해둔 초가집 리모델링 계획서 초안이 있었다. 더 크지 않아도 된다. 더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따뜻한 기억이 자라날 수 있으면 된다. 비행기 대신 시외버스를 타고 지하철 대신 농일을 걸어 유나는 다시 초가집 앞에 섰다. 지붕은 아직 낡았고 대문은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그곳은 오더 없이 그녀의 집이었다. 외할아버지, 저 왔어요. 노인은 마당을 쓸고 있다가 빗자루를 멈췄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며 이내 환하게 웃었다. 그래, 왔구나. 이번엔 얼마나 있을 건데.
유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번엔 그냥 여기에 있을 거예요. 서울은 이제 잠깐 들를 곳이고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 몇몇이 초가집에 찾아왔다. 그들은 처음엔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이내 이런저런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도시 아가씨가 여기 눌러 앉겠다고. 그럼 이제 이 집은 진짜로 사람 사는 집이 되겠구먼. 유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모두를 맞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시선과 말은 항상 따라오지만 결국 행동이 그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며칠 후 유나는 마을회관 옆 창고를 빌려 뒷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교실을 열었다. 책상과 의자는 마을 사람들이 내주었고 칠판은 폐교에서 가져온 낡은 것을 다시 칠했었다. 첫날 6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그중 한 명이 물었다. 선생님, 서울에서 왜 여기로 와요? 유나는 웃으며 말했다. 서울은 많지만 여기처럼 이야기가 많은 곳은 드물어서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더 많거든. 그날 아이들은 처음으로 동화책 대신 진짜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농일에서 차가 고장나 멈춰선 한 도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자가 한 초가집에서 외할아버지를 만나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아이들은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물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어요? 유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지금 너희들 앞에 있지. 계절은 바뀌고 있었다. 벚꽃이 지나고 노란 유채꽃이 마을 들판을 뒤덮을 무렵 유나의 초가집 앞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 중엔 아이의 손을 잡은 젊은 부부도 있었고 지친 얼굴로 묵묵히 들어서는 노인도 있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초가집 앞 작은 간판을 따라 들어왔다. 조용히 쉬고 싶은 분은 벨을 누르지 마세요. 그냥 마당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항아리에 있습니다. 말이 필요하면 안에 누군가 있을 거예요. 이름도 없는 이 작은 공간은 이제 마을 아이들만의 교실이 아니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의 잠깐 머무는 집이자 내려놓고 다시 걸어가기 전에 숨고르기가 가능한 진짜 안식처가 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초가집을 찾았다. 말없이 앉아있던 그녀는 유나가 내민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 딸도 한때 도시에서 많이 지쳤었지. 말은 안 해도 늘 눈이 허전했어. 그런 애가 있었거든. 유나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순간 이곳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이 겹쳐졌다. 말없이 건네는 차 한 잔 밥 한 그릇, 마당의 그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도시의 10,000불짜리 상담보다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알았다. 그리고 또 한 계절이 지났다. 유나는 어느 날 초가집의 낡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엔 외할아버지의 기록이라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손질한 그물일자 마을 사람의 부탁, 그리고 아주 가끔 적힌 짧은 메모가 있었다. 총국호 우리 미정씨 웃었다. 그 웃음 오래가면 좋겠다. 2001 국길 초가집에 잠시 머문 아이 이름도 묻지 못했네. 혹시 또 올까? 2023 8349 유나. 참 착한 애다. 그녀는 그 마지막 문장 앞에서 오래 멈췄다. 그 글씨는 삐뚤하지만 따뜻했다. 말 대신 기록으로 남긴 진심. 그날 밤 유나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기를 시켰다. 주제는 내가 꿈꾸는 집. 누군가는 벽돌집을 그렸고 누군가는 아파트를 하지만 한 아이는 이렇게 썼다. 나는 초가집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선 울어도 되는 집이니까요. 그 문장을 본 유나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이내 고개를 들며 다짐했다. 이 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해. 그녀는 그날 밤 초가집 재단을 만들기 위한 초안을 쓰기 시작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 집을 누구에게든 안전한 쉼터로 남기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남겼다.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내가 이 집을 지키지 못할 날이 온다면 이 편지를 읽는 당신이 이어주세요. 이 집은 한 외할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수많은 이야기의 뿌리가 된 곳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런 집. 그러니 부디 이곳을 기억으로만 남기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꼭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어도 마음을 나누고 상처를 감싸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유나와 외할아버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진심 배려, 그리고 기다림의 가치를 되새기게 됩니다. 초가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인연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아픔을 품고도 말없이 기다려준 외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린 유나의 순간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촉가집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유나가 마주할 또 다른 인연, 마을 속 작은 기적들을 함께 지켜보고 싶다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초가집에서 다시 만나요.